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어젯밤에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셨죠. 저 역시 굉장히 놀랐습니다. 9명의 귀중한 생명이 쓰러진 바로 그 사고 때문인데요. 앞으로 그 사건의 진상은 좀 더 밝혀져야겠지만 어쨌든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은 9분의 귀중한 생명,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이 내리는 데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불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청계천 출입이 통제되는 등 하천 출입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차도와 하천 근처에 접근을 피하시고 퇴근 시간에 교통안전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당권주자죠.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정면 맞수다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에 휴가 갔다 온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휴가를 그렇게밖에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불안해서 그렇죠. 아니요. 뭐 저도 그러고 싶으나 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럼요. 네네.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네. 근데 난 어제 그 사고 그 뉴스에서 봤어요 밤에. 네. 난 너무 끔찍하고 너무 놀라고 사실 그래서 그 길이 사실 아마 이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낯익은 길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많이 다니던 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걸 보고서 정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하여간 이번 사고 이번 사건의 진상이 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이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앞서서 앵커께서 언급해 주셨던 사고 관련 소식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다뤄드리고요. 일단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에 취임을 했는데 약 반년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거고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상황을 우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모레까지 사흘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앞서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의가 수용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습니다. 오늘 방통위가 과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이 퇴임식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면서 자진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퇴임사를 보면 어려운 짐을 여러분께 남겨놓고 먼저 떠나게 돼서 매우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다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2번이나 추진을 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인 체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 추천 상임위원회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건데요. 지난번 이동관 전 위원장 때와 비슷하다. 데칼코마니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여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이른바 탄핵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모양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라는 건 애초 탄핵제도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탄핵 대상자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핵 대상자가 사퇴하면 탄핵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탄핵 조사는 불가능하고 아마 국정조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또 다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임명을 한다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대행 체제로 가면서 이 다른 위원 한 명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자꾸 이 헌법재판소 이 2인 체제가 이게 사실 이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였었죠.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 예전에 결정문을 공개를 하면서 2인 체제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든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던 간에 헌법재판소는 참고적으로 판결이 아닙니다. 결정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받든지 뭘 해야지 이게 계속 2인 체제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 소모가 많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방통위에 대한 공격이 정치적 공격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먼저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법기관에 의한 어떤 판결 혹은 결정을 일단 바꾸서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 소식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안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 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뤄지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전했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경우에 최상병 특검법 상정하겠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다만 민주당이 6월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사법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상정 여부에 대해선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우 의장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을 말했다. 여당이 방송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하면서 예고를 했고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니냐. 국회법 제5조 2에는 7월 임시회가 없다면서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구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 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야 전략이 바뀐 게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관된다. 부당한 의회 독주 입법 폭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이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들도 이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한 후보가 제안을 했죠.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SNS를 통해서 원희룡 후보는 이제라도 최상병 특검 주장을 철회할 수는 없냐. 지금이라도 철회가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제안에 대해 의견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내고 있는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속보로 들어오는 소식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지금 항의를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고 대정부 질문 기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관례가 없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 뭐 그게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관례를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는 거 저는 이거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 중지 요청을 하면 이게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끌 수가 있는 게 아닌데 단 차상변 특검법안 올리고 상정하고 그 다음에 방송 3법도 아마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올릴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대항해서 자신들도 얘기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필리버스터라는 본래의 취지는 뭐냐면 의회의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저지하거나 통과시킬 수 없을 때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하는 건데
172석을 가진 정당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자신들도 맞대응한다는 것도 이 법의 취지에는 맞지가 않아요. 뭐 불법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하는 거 불법 없어요. 법의 취지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훼손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런 게 문제인데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였었냐면 그 KBS,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통위 의결 시행령 여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분리 징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3인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부분은 전무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아까 얘기 보충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유추해서 2인 체제가 체제 하에서 결정된 것은 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차상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국회가 공전할 수밖에 없는데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프랑스가 생각이 났어요. 뭐 여러분 뉴스에서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구구 정당이라고 불리우는 정당이 지금 잘하면 단독 과반을 넘게 단독 과반은 아니지만 구구 정당 연합이 과반을 넘게 생겼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원 집정부제라서 의회에서 다수를 점유하는 정당이 총리를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자칫하면 총리는 극우 정당에서 나오고 이 대통령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른바 우리가 이걸 동거정부라고 그러거든요. 동거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정당 따로 총리 정당 따로 이게 동거정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조금 이런 동거정부 비슷한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동거정부가 이렇게 계속 되면은 프랑스도 계속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한 달 반 정도 후에 하원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엔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하고 다시 이 선거를 치르는 모험을 걸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입법 교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걸 입법 교착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도 이제 우리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참 걱정입니다. 예. 네. 이게 추가적으로 필리버스터 관련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면 전해드릴 텐데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인 뒤에 비공개 의총을 가졌고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본회의가 개의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오프닝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젯밤에 시청역 부근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이 가해 운전자 A씨를 잡았고요. A씨는 일단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이 가해자 A씨가 시청역 인근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을 빠져나온 뒤에 차량을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역주행을 하면서 빠르게 달려오고요. 도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추돌을 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는데 역주행한 거리가 약 200m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안전패스가 설치가 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막지 못했습니다. 또 이 안전패스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차에 추돌을 하면서
인근에 있던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지는 장면이 이제 CCTV를 통해 보일 수 있었고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을 했고요. 사망자 9명 중 6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모 은행의 직원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 옆에는 동승자 아내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A씨는 곧바로 음주운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A씨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버스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경기도 소재 한 여객 운송업체 소속된 버스 기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음주 측정 이외에도 마약 간이 검사 등을 했는데 이런 흔적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급발진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을 하겠지만 의문을 사는 점은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서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 나서야 끝이 나지만 이날 사고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가 여러 정황상 급발진보다 운전자 부주의나 운전 미숙의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목격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목격자도 있었고 급발진 같다라고 했던 목격자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연결을 할 텐데요. 어젯밤에 전해진 정말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모 은행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모두 승진 대상자였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또 안타까움을 더 자아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뭐 운전 미숙이라는 거는 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가해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이 1974년에 면허를 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1974년에 면허를 따고 그 외에 버스 운전을 계속 서울에서도 하시고 지금 경기도 쪽에서 버스 운전을 촉탁기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운전 미숙이라는 것은 저는 일단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요. 단지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저도 그건 직접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쓸 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서서히 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게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충격을 세게 받았을 때 급발진이 처음에 맞는데 충격을 세게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제동 장치가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2부에 계속 전문가를 연결해가지고 전문가의 입장 진짜 자동차 잘하시는 분 자동차 명장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명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줄이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박 의원께 질문이 있으시면 우물정공구사후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박지원 의원님께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본회의 중인데 나와서 전화 받습니다. 아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됐는데 그 전에 사퇴를 한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근본적으로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탄핵 소추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봐야지 그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또다시 김홍일 위원장을 이렇게 면직시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또 그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교체 시기가 있잖아요. 8월 달에. 그러니까 네, 이거를 반드시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퇴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구실입니다. 예? 과거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김홍일도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 교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5명의 정원으로 여당 추천 3, 야당 추천 2 이러한 구성을 해서 협의구간인데 합의체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천한 야당목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복수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1호 아니에요? 예, 그렇죠. 기자는 국민의 1호 국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박문진을 이용해서 MBC를, KBS를, 또 EBS를 이렇게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야권에서는 탄핵을 소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기다려야지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퇴를 시켜버리는 것은 또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2명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이러한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KBS,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 이게 2인이 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한 것을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근거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예. 헌법재판소로서는 합의국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건 복수로 하면은 이 법은 아닌 겁니다. 예. 그렇지만 5명 정원을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은 뭐 결격 사유가 있다는 핑계로 임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정부가 임명한 두 사람 가지고 합의기구로 운영한다. 헌법재판소로서는 당연히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납득이 되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를 탄핵해달라, 이걸 또 오늘 발의한 모양이에요. 저 민주당이요. 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예. 법사위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탄핵의 사유가 되는가 여부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박지원 의원님이야 정치의 달인이시고 구단이란 소리도 들으시고 뭐 사실 요직을 다 거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요새 좀 탄핵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그런 데서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려 표하는 국민도 있고, 예. 저 자신도 탄핵이나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책임은 제일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치, 협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 입법이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방통위원 임명도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추천하면 것은 계속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 정치는 풀리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서민 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변해셔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문제이긴 하지만 탄핵 국조도 너무 많다, 이런 거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 이거죠. 예.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 대통령과 맞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기 이게 때문에 자칫 좀 저는 대통령이 예. 변해서 예. 공치나 협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길이고 민생 경제를, 알겠습니다. 남북관계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검사를 포함한 그런 검사를 탄핵 발의한다라는 게 좀 이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보세요? 저는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메스를 한번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얘기를 했으니까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뭐 의원님께서도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회에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있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언론에서 보도돼서 지금 현재 아마 한 5만 정도가 도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의원의 국회의 청원 시스템 그 웹사이트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아마 더 많이 갈 거예요. 지금도 수만 명이 대기하고 있고 한두 시간씩 기다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1일 어제 시스템을 빨리 고쳐서 국민이 자유스럽게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조치가 내려서 그게 조달청으로 가기 때문에 1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은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300만, 500만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운영위원회를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모르쇠로 대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대통령의 탄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세요? 탄핵 사유가 충분하게 있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요? 최상병 특검을 하고 김건희 특검을 해서 그 결과를 봐야죠. 그러니까 아직은 밝혀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청원 단계 아니에요. 이런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청원 단계고 밝혀진 게 없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기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민주당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모르쇠로 딱 답변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의혹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차상병 문제로 해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또 굉장히 설전이 오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차상병이요. 근데 또 전화번호 가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800-7070 이 전화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전화했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만약 통신영장을 발부해서 그 통신 조회를 포렌식 해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누구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통화 내역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한 이러한 추적들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임지원 국방비서관 등의 행적을 밝혀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핸드폰 포렌식해서 다 하면서 이러한 주요한 사람들한테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쇠로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번 차상병 문제의 발단은요. 대통령을 포함한 56명이 3,799번의 전화, 3,699번의 통화 내역이 나온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왜 경로를 했느냐 하고 국방비서관, 스리스타 삼성 장군한테 물으니까 안보상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경로한 적 없다. 화낸 적 없다. 이렇게 하니까 국방비서관은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에요? 전화는 경로는 했지만은 안보상 밝힐 수 없다라고 했고 어제는 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02-800-7070 이것도 안보상 문제 밝힐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번호가 다 밝혀지고 있어요. 청와대 번호, 대통령실 번호가. 제가 박 의원님께서는 국정원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대통령실 번호 국가 기밀 아니에요? 공개 가능합니까? 국가 기밀이죠. 국가 기밀이죠. 그러니까 국가 밝힐 수 기밀인데 없는데. 예. 그거 보십시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북한에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핸드폰으로 우즈벡에 가 있는 국방장관하고 전화를 3번이나 통화했어요. 예. 이것은 북한에서 안 들었을까요? 근데 그게 도청이 가능해요? 이러한 안보 휴대폰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예. 어떻게 다 밝혀진 전화 같은 것도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변인이나 밑에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밝힐 게 아니라 예. 본변인인 대통령 스스로가 한번 밝혀봐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번호가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잘못 얘기하면은 고소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차상범 특검과 관련해서 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지금 하겠다. 근데 민주당도 거기에 맞대응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의원들이 나가서 발언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법안 통과도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정부 질문 시기에 이 소위 말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관리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대정부 질문 사이에 예. 법안도 통과됐고 다 국회는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는 필리버스터도 합법적이고 민주당이 하는 것도 합법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오늘 첫 22대 국회의 대정부 질문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두가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변하셔서 공치나 협치로 풀어가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의과대학 증원만 하더라도 예. 국민이 반대합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반대합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2,000명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알아서 해라. 이러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최상병도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태원 문제도 경로했다.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히자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이 경로해서 지금 국회 청원에 만약 국회 시스템만 원활했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200만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100만이 돌파하는데 7월 20일까지 청원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이 잘 고쳐진다고 하면은 300만 이상이 갈 거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200만 되든 뭐 100만이 넘든 상당수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권리당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틀려먹은 소리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이면은 국민 아닙니까? 예. 이러한 소리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민주당 당원이지만은 저도 청원 안 했어요. 예. 그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보고 오늘 답변을 보면은 더 많은 청원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것 여러 가지가 보수의 본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가장 높다는 TK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을 그렇게 얕보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틀려먹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재명 대표 그 당내 경선이요. 전 대표죠 이제. 어떻게 딴 사람 나올 것 같으세요? 경선. 저는 김두관 지사가 예.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해서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예.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로 이끌었고 우리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목표인 정권 교체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년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선임해서 대통령 후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자.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최고위원으로 12분 정도가 표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마저도 완전 신명일색이라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저도 공개적으로 하고 저를 찾아온 최고위원 후보자들에게도 그러한 충고를 합니다. 김두관 전 지사께 또 충고를 좀 해주셨군요. 예. 그것은 이제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물론 그렇죠. 충고죠. 그러니까 충고. 저하고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예. 또 서울에 오시면은 출마를 하시건 출마를 하지 않으시건 저하고 상의할 겁니다. 예. 근데 안 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과 그분의 참모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본회의 중에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나라가 삽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예,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어제 시청 앞에 있었던 정말 처참한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동차 명장이시죠? 카123 택의 대표이신 박병일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사고 역주행 사고라는 것이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그거 보시면서 원인은 뭐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우리가 차량 영상을 보면 역주행 차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운전자가 직업이 운전 전문 직업을 가진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죠. 그동안에 사고도 없었고 또 버스 운전사라면 일단은 운전 자격증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전문 자격증 그러니까 적성 검사를 따로 받아서 운전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한마디로 사고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췄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길 통과했다라면 정말 베테랑 운전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운전자는 보통 20년 경력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로 봐요. 만약에 급발진이거나 아니면 운전자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조작을 잘못했거나 그런데 저는 70대 30으로 급발진 쪽이 70, 운전자 조작 미수가 30 정도로 보는 건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상황을 보게 되면 시청에 이제 조선 호텔에 나와가지고 넓은 도로 4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다시 반대 인도 쪽으로 가서 결국은 사람을 들이받고 차량을 2대를 바꾸도 차를 세우지 못했고 차가 우왕좌왕 이쪽 저쪽 다 이렇게 부딪혔다라고 하면 아니 베테랑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저는 굉장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목격자도 계신데 이 차가 결국은 스스로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브레이크 등도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화면을 좀 봤는데. 근데 이게 스스로 어쨌든 감속을 해서 결국 멈추게 됐다. 브레이크가 작동했다는 뜻인데 일반적인 급발진의 이 행태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다른 쪽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차는
다른 차하고 좀 다른 제동 장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가요? 최고급차예요. 예.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밟더라도 엑셀 페달을 밟더라도 자동차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긴급 제동 장치가 달려 있는 차 그 차예요. 그런데 예. 만약에 그 긴급 자동 장치는 전자제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예. 센서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가 운전자가 잘못 차를 세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제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 시스템은 기계적인 거는 어떤 고장이 나면 뭐 항상 거짓말 안 하지만 전자는 상황에 따라 됐다 안 됐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제네시스가 이때 시스템이 그 ABS 모듈레이터 전자로 대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차를 확인해보니까 리콜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긴급 제동 장치가 있는 차가 차를 운전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차를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그 당시에 어떤 전자적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차를 세우지 못했던 거 아니냐, 작동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기 때문에 저는 운전자 조작보다는 자동차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막 급발진을 하다가 또 나중에 이 자동차가 사람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보면 핸드폰에 컴퓨터가 막 하다가 작동을 안 돼서 멈췄어요. 껐다 키죠. 껐다 키고 정상 부팅되면 더 되잖아요. 정상. 똑같아요. 그런 컴퓨터 같은 스마트폰 컴pon이 자동차에 몇 개 있느냐? 고급차일수록 많아요. 기본적으로 30개, 어떤 한 7, 80개 있어요. 그러면 30개보다 70, 80개 있는 게 더 오작동일 확률이 높잖아요. 역시 이 제네시스 차가 바로 그렇게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다른 것까지 영향을 줘서 다 같이 그 순간은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최첨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가 긴급 제동 장치도 제어 안 됐고 운전자가 여러 제어를 세우지 못하고 뭔가 우측좌측 하면서도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 하더라도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전자제어 시스템의 쪽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자동차가요?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더 정밀하게 CCTV나 블랙박스나 아니면 EDR 장치라든가 아니면 이슈의 내용들을 더 정밀하게 확인되겠지만 영상 자료하고 운전자가 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고 사고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의 결함이 가능성이 좀 많지 않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급발진되면 핸들도 먹통이 되나 보죠? 그 뭐 지그재그 운영하는 CCTV에 나왔는데? 네, 요새는 그래요. 요새는 브레이크도 전자제어고요. 조향 장치도 이제 MDPS라 전자제어 하고요. 자동 변속기도 당연히 전자제어고 엔진도 전자제어이기 때문에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자동차는 뭐 조향 장치 따로, 제동 장치 따로, 엔진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같이 다 병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바보되면 다 같이 바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차가 훨씬 좋네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거짓말한다. 그리고 금방 안 됐다가도 좀 있으면 된다. 또 열받을 때는 안 되다가 또 식으면 되더라. 이런 것도 이제 전자 시스템이죠. 기계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열을 받거나 뭐 식었을 때나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저는 기아 넣는 자동차를 한 15년 몰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안전한 차는 이제 그 기계식이 더 좋죠. 근데 사실 전자 센서와 컴퓨터가 작동된 거는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배출가스라든가 아니면 연비라든가 출력 때문에 더 편리한 기능 때문에 전자를 쓰는데 사실은 어떤 그 자동차 안전 그쪽으로 따지면 좀 안전하지 않은 차가 전자제어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좀 밝혀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지금 하는데 검사하는 방식으로 좀 안 돼요. 지금의 검사 방식은 EDR의 기록 장치라든가 이슈의 사고 유무만 가지고 이제 그 기록 장치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국가에서 하는 분석 사고 기록자 EDR 갖고 거기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동안의 사고 유형하고 데이터하고 너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또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정밀 검사하려면 엑스레이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전자제품을 우리가 어떤 검사하냐면 샘플링 검사를 해요. 알겠습니다. 샘플링 검사가 아니라 전수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123택 대표시죠.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 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에는 비 오는 날에 아주 딱 맞춤형 목소리죠. 추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이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과 수도권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최대 80mm 정도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 강한 비와 함께 벼락을 동반해서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목포 27도에 머물겠습니다. 퇴근길 빗길에 사고 소식이 잦습니다. 국회대로 신월 나들목에서 화곡 고가 사거리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자유로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부터 송내까지 6km 정도가 밀리고 있고 이후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도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가 모는 승용차가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치며 200m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차량에 치여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선호텔에서 나오면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90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반복되는 탄핵과 자진 사퇴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으로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정책이 멈춰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보단 자신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A인 체제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며 그 모든 책임과 의무는 자신과 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건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퇴임과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방통위 운영 규칙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 법안을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의장이 검사 탄핵안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어 대정부 질문까지 마친 뒤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이후 처리할 안건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지만 특검법은 최상병 일주기가 오는 19일이라 양보할 수 없었고 오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법 상정에는 오 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당대표 후보로서의 포부와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은 후반전 0대3으로 뒤지고 있다고 비유하며 우하향하는 당을 우상향시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등에서 모두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신뢰에 기반을 둔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이끌 것이라고 약속하며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야당 대표와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안 된다며 민심을 잘 아는 오선, 수도권, 원내에 있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승리의 DNA와 함께 당 중앙을 폭파하겠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창조적인 파괴, 전면적인 대혁신에 나서 기필코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제주시 구저읍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져 발굴 조사하던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하반신이 매몰된 70대 남성은 스스로 탈출했고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최초의 K-팝 복합문화시설이자 동북부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서울 아레나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창동 서울 아레나 건립 예정지에서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창동역 인근 5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 아레나는 최대 2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K-팝 전문 공연장과 영화관, 상업시설 등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밤사이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다시 비구름이 활성화하겠고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진 탓에 내일은 종일 후텁지근하겠고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 대전 24도, 대구는 25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대전 29도, 대구는 32도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1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62.8mm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홀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홀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홀.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홀 판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시죠.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윤상현 의원께 질문 있으신 분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윤상현 당대표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늘 그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 그거 있으셨죠? 그죠? 예, 했습니다. 예. 아, 근데 막 거기서 어깨동무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원래 정치는 그런 겁니까? 예, 뭐 서로 선후배 시간들이니까. 예. 분들이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는 계속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직접 배신자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아, 예. 이제 계속해서 배신, 뭐 전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예. 사실 전당대회가 앞으로 당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당원이나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네거티브 논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이 대단히 부끄럽고요.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정관계, 이 당대표는 당정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했던 것 같아요. 예. 당정 관계가 중요하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비난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이 전당대회는 일단 흥행이 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관심 많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은데 지금 당정 관계가 중요하시다고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여쭤볼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의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80만 명 넘었습니다. 그거 넘었죠.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 보수의 보수의 위기감을 일으켜서 그 위기감이 지금의 전당대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우리 당을 살아가신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주 무도한 야당이 벌써 탄핵 청원을 80만 명 했다는 거, 또 100만 명 넘게 죄송한데 했다는 90만 명이랍니다. 지금. 4시 기준이요. 예. 좀 전에 아침에 어디 신문 보니까 80만 명 찍어놨던데. 이거 뭐 빨리 느나 봐요. 그게 결국 민당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엄하지 않습니다. 엄중하죠. 지금 7개 혐의에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 아닙니까? 그때까지 7개 혐의 중에 4개 재판 중에 하나는 걸리거든요. 솔직히. 실형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못 나가잖아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임기 단축 개헌이다. 두 가지 트랙으로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제아의 백낙청 이런 분들은 이미 벌써 현 정부를 탄핵하자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청원 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근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얼핏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선거법 재판 한번 보십시오. 1년 6개월 이상 돼서 지금 1심 선고가 10월 달에 이루어지거든요. 10월 달. 그거 이루어지고 또 위중교사 의혹은 거의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1심 선고가 곧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년 2025년, 2026년인데 그 사이에 결국 이 선거법 재판을 원래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 시기면은 이제 대선 전에 선거법 재판이나 위중교사 의혹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일정을 빨리 당겨야 된다.
된다라는 게 아마 민당의 전략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정인을 거론하신 거는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런 위기감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미치죠.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예. 두 번 다시 대통령, 정부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한 개인 대통령의 불행일 뿐더러 우리 진영 또 나라, 체제의 탄핵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저희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친윤 반윤 논쟁이 더 거세지겠네요. 친윤 어떤 거요? 친윤 반윤 논쟁이 더 거세지겠네요.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뭐 탄핵을 가지고 뭐 이제 친윤 반윤 논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뭐 거기까지 갈까도 싶어요. 이제 탄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탄핵은 맞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예,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박지원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 7월 20일까지 이걸 받게 되면 한 300만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탄핵 청원이요. 그게 생각보다 저희 생각보다 아마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당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지금 90만 명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정말로 한 200만 명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당 당원만 하더라도요. 예. 제가 알기로 당원이 한 250만, 관리 당원이 250만이고 일반 당원은 500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250만 명 충분히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 그런 부분도 부담은 되시겠어요. 예. 네, 당연히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다양한 이 민주당 쪽에선 다양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검사 4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지금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서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은요, 뭐 껐떡하면 탄핵하고 특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도 검사 4분에 대해서 했는데 대장동 백현동 쪽에 있는 수사하는 검사, 또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수원지검이죠. 거기에 있는 검사, 또 김영철 검사라고 예전에 이제 박영수 특검에 있었던 최근에 이제 장시호라는 사람하고 이제 여러 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데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권을 민당이 갖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야당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로 이게 말로 공포 마케팅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응할 수단이 없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게 결국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이 돼서 의결을 하고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고요. 그게 헌재로 넘어가면 헌재에서는 아마 또 기각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직무정지가 되는 거니까. 직무정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4분의 후보가 좀 주고받는 공방의 수위가 조금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야당이라는 데는 워낙 무도하고
뭐 이런 거는 다반사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검사 탄핵했다가 그 옛날에 그 탈북민 그 중국 조선족인가요? 사건에 대해서 검사 탄핵했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민당이 항상 근육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요 쌓이고 쌓이면은 민당이 결국 심판받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결국은 이제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야 간에 힘이 난무하죠. 예. 힘 자랑하는 야당. 예. 그리고 그걸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사람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많은 의석을 줬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고요. 야당 한마디로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무도한 집단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분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아니 2인 삼각경기 있지 않습니까? 2인 삼각경기를 가지고 같이 가야 해야 할 국정의 파트너예요, 민당. 우리가 잘못해서 그 의석수를 안겨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파트너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협상 전략을 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요. 제가 왜 변화 혁신을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 당보다 훨씬 멋지게 국민의 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를 하고 혁신을 하고 국민이 달라졌다. 국민들한테 박수 받으면요. 민당도 당연히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저 무도한 야당 분들을 우리가 주도하는 혁신 경쟁에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 혁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저 혼자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이죠. 내부에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그런 얘기했고요. 올해도 얘기했고 총선 참패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견된 참패라고. 이런 참패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 그거는 정말로 정무감각이 없는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질 거라는 거 알았고요. 정권 심판 받을 거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변화시키고 뭘 혁신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참패한 지 8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일 교수님 우리 국민 눈에 든 우리가 성찰이나 반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딱 한 장면이 있죠. 플래카드 걸어놓고 잘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 90도로 고개 숙인 거 딱 한 장면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총선 백서도 안 나왔어요. 그거 뭐 다 썼대요, 그거.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왜 안 내냐고 했더니 비대위원장이 그렇고 뭐 어쩌고. 아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정훈 위원장한테 야, 너 눈치 보면 안 된다. 너 정치는 국민 보고 하는 거야. 역사 보고 해야 돼. 내가 엄중한 교훈을 느꼈어. 박근혜 대통령 모신 다음에 국민과 역사를 보고 해라. 또 그래야 영웅이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압력이든 이런 거 뿌리쳐라. 그래서 거의 다 준비됐던. 그런데 안 나옵니다. 참. 근데 말이 안 되죠. 조정훈 전 의원이 이런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오케이 하면 전대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오케이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하는 조정훈이 오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수준이 그 정도면요. 그걸 왜 맞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번 맡아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맡으면요. 제가 조정훈 위원장한테 그랬어요. 조 의원, 검사가 취재하듯이 영어로 그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GRIL.
그리라는 게 아주 사사건건이 묻는 겁니다. 공천에 관계된 사람들, 사무총장,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핵심들 불러놓고 이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공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혀내라. 검사가 그리를 하듯이 해라. 이게 저의 주문이었습니다. 예. 그걸 안 해. 예. 그러면 이게 이 당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특정인의 눈치를 보고 이걸 발표를 못해. 아니, 그게 할 말입니까? 아, 그러면 안 해야죠. 교수님. 그럼 못하러 그럼 무슨 백서위원장을 합니까? 예. 하지 말죠. 예? 예. 아니, 오케이를 안 하죠. 오케이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예. 오케이를 하겠습니까? 그거 보면 본인의 책임론이 있는데? 예. 아, 그럼 본인의 책임론을 가지고 그걸 또 얘기하고 그래야 뭔가 따끈한 교훈을 얻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혁신을 해 나가는 거죠. 예. 그걸 못하면은 당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 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민당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우, 저 당 정말로 잘하고 있어 캐제를 불러요. 국민들이 볼 때도 야, 진짜 너희 못한다. 예. 아유, 그게 할 말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걸 오케이 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래서 신유 교수님이 그러세요. 위원장 저한테 맡겨주라고. 아니, 저 지난번에 부위원장이 있었어요. 21대 때. 아, 그래서 윤상현 같은 강단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이번에 전당대회 윤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요. 예. 윤심, 당심, 민심 이런 논리는 우리 당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 김기현 체제, 윤심, 당심, 민심 결국 김기현 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수직적 당정 관계 속에서 도중 하차했죠. 네. 윤심이 나오면 나올수록 김기현 체제 2의 모습이 됩니다. 그 윤심 그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윤심팔이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을 전당대에 끌어들입니까? 물론 대통령 끌어들이면은 많이 도움 되겠죠. 예. 아, 저도 대통령 관계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최근에 만난 것도 얘기 안 했어요. 원희룡 후보가 얘기해가지고 그러셨죠. 못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걸 왜 끌어들입니까? 가만히 계신 분을.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경선 전략상 그러는데 그런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렇게 바쁘실 때 또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시죠. 윤상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나무늘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 김정규입니다. 우리 무공수훈자회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안보 상황에서 공을 세워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보훈단체입니다. 저희는 매년 6.25 전쟁 당시 가장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식을 거행하고 국가유공자들이 영면하시면 태극기 관풍의식을 지원하는 등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무공수훈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 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생각나시죠? 우리 곁에서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26% 줄여줍니다. 회색 도심에 나무를 심는 도시숲 조성 사업.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무와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R&D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매년 그것도 무려 50개사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우수성과 대표기업에 선정만 되면 끝? 장관 표창, 투자유치 지원, 저리융자 혜택, 해외 전시 참여 지원에다가 인재 채용 기회, 후속 R&D 지원, 확실한 기업 홍보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김 사장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셨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요?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면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나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고용24 홈페이지요.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바로 신청해야겠어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 들으시면은 아마 범죄와 관련된 무슨 영화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범죄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게 또 썩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를 오늘도 두 분 모시고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화요일 4부 정면 맞수단인데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조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는요, 이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보면은요, 누구의 탄핵인지를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하는데 오늘 그만뒀죠. 오늘 검사 4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또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탄핵 청원도 이게 계속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어쨌든 먼저 이게 일단은 탄핵소추안이 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일 위원장 사퇴는 공영방송
편파와 불공정 또 왜곡과 조작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또 MBC 등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영방송 정상화 열차가 이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조희연 변호사님. 예상했던 바죠. 그 위법 시비가 계속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결국 이러한 시스템에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2인 체제로 계속 주요 방송사의 임원 선정이라든가 주요 방송 그 대주주 변경 관련된 주요 결정 사항을 방송통신위원 2인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 사항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답답한 심정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통해서 위법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편법과 위법을 통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방송의 실제 소위 말하는 방송의 장악 방송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요. 이미 후임자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을 보면 다 예상해 놓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냐면 지난 5월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아니죠. 사실은 결정인데 결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KBS, EBS 이 수신료 정기요금과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인정 결정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례로 들면서 2인 찬성한 모든 의결사항은 합법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현재 그 방통위 법을 보더라도 2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2인 중에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안건은 이제 통과되는 것이죠.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아마 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죠. 그때도 이제 3인 체제에서 5건의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좀 미흡한 점은 있겠죠. 그러나 현재 법적인 사항을 볼 때 불법은 결코 아니고 명백하게 적법하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결을 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3인 체제에서 안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나왔는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어떤 그 사법적 판결을 받고 우리 좀 그 불법이다 이런 거를 주장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사실은 이 결과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합법 판단을 했으니까 그 효력이 인정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2인 체제의 의결 사항의 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방통위법의 취지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라는 원래 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2인 체제로 가는 거 그것도 야당이 추천한 2명에 대해선 장기간 대통령 임명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해 놓고 이런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실제 정권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방송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적극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어디까지 정리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퇴했다고 해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냐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입법조사처가 탄핵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탄핵 대상자를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탄핵 대상자가 사퇴하면 탄핵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입법조사처는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서 입법조사처의
뭐 그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법 해석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본다는 하나의 일흥의 견해로 볼 수는 있는데.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탄핵 절차는 이미 종료됐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상식적일 거고요.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방통위원으로 이제 선임 추천됐다가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에서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들을 선임해달라, 추천해달라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민주당이 이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한 2인 체제에 반대를 하려면 방통위원을 실제 추천한 다음에 문제를 삼으면 모르지만 추천도 안 하면서 2인 체제는 불법 위법이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그 최민희 위원이 사퇴한 게 그냥 스스로 의사에 사퇴한 게 아니잖아요. 8개월 동안을 기다렸는데 뭐 이 타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사퇴한 거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한들 이 제대로 된 구성 절차로 갈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고 그래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야권이 추천하는 경우에 즉시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되고 이렇게 개정돼야만이 야권의 추천권이 실효성이 있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야당이 추천을 안 해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사실과 같지 않다고. 예. 자,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 또 해야 되냐면 저 여당 전당대회인데 그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그 후보들이 무슨 비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 뭐 네 분이서 어깨 동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배신자 뭐 이러고 싸우더니 어깨 동무 정치 원래 그런가 봐요. 굉장히 좀 묘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예. 4명이서 어깨 동무하자. 또 나경원 후보도 이제 윤상현 의원에게 같이 어깨 동무하자. 반면 또 한동훈 후보는 좀 겸연쩍은 그러한 이제 상황을 연출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일정 부분 경합과 경쟁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뜨겁게 지금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비전 발표회에서 보인 4사람의 어떤 어깨동무 장면은 앞으로 좀 더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당을 이끌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쨌든.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너무 어제까지는 너무 사실 격하게 서로들 비판을 하셔가지고 그 그림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또 나오자마자 똑같은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갈등이 내재된 형태로 지금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 뭐 시끄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총선에서 개멸적 패배를 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도 않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변화의 의지도 그다지 보여지지 않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될까는 차기 지도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수용하고 뭐 이 한동훈 후보처럼 특검을 받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이후에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보수 혁신이 필요하고 이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어떤 논쟁이 아니라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주도하는 분위기긴 한데 이게 윤상현 의원 좀 아까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 말씀 안 해요. 당내 선거에서 아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당원 80% 또 20%도 사실 국민 여론조사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혹은 중도층.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상태에서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초반 한동훈 대세론이 판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직 여론에서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전당대회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어떤 모습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뀌어갈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른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과연 국민 뭐 일반적인 어른 여론에서 그러한 여당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게 될까,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런 뭐 한계가 너무 뚜렷해 보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민주당은 찐명 대 짠명의 대결이라는데 우리 박재 PD님, 짠명이 뭐예요? 짠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사실 이쪽은 진짜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는 거의 한 번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비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민주당은 칭찬을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좀 거시기하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아주 그 예리한 분석, 촌철살인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주세요. 예, 사회생활 좀 하시고.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당 대표 후보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는 전혀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최고위원 중에 누가 당선될 것이냐, 그 점이 오히려 더 큰 관심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하고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인데 전부 다 이제 명비어천가 이번 전당대회는 친명대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최고위원 경선이 오히려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김두관 전 의원께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조기현 변호사님. 예. 또 2부에 우리가 박지원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김두한 전 의원한테 전화해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현재 모습입니다. 네. 뭐 이 권리당원이 실제 한 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240만에 이르고 그냥 일반 당원까지 하면 400만이 넘는 당원이죠. 그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당원들 숫자도 100만 이상입니다. 이제 그런 당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가 지금의 지도부를 만들었고, 그 지도부가 치른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서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 또한 그런 당원들의 뜻이 관철되는 구조거든요. 이제 이게 과연 민주적 정당의 올바른 모습이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당의 이론, 그리고 실제 당원들의 뜻이 관철되는 구조의 이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칭송 경쟁 대회처럼 가면 안 되겠죠.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비전과 민주당의 현재적 모습, 또 과거에 또 실패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친명 경쟁, 뭐 명신 경쟁 이런 모습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후보들도 뭐 이제 출마 선언에서는 뭐 최고위원은 어쨌든 경쟁하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아무들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일단 앞세우고는 있지만 경쟁 체제에 가면 뭐 또 나름대로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로 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을 제외한 비명이나 뭐 반명 이런 쪽에선 니들끼리 다 잘해봐라. 우리는 별로 없을 거라서 수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너희들끼리 잘해보세요. 그런 정서가 굉장히 좀 강하게 풍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아까 이재명 대표도 뭐 본인이 얘기를 하길, 아유 이 강성 지지층들이 문자 전화 좀 그만해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써온 전화번호 진짜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는 모양이죠.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자 폭탄 앞에는
평등하구나. 이게 지지 응원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에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필요한 전화도 지금 못 받는 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아 근데 진짜 좀 개인적으로 좀 이 문자 이 폭탄 같은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맞습니다. 그거 한번 저거 하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조기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벌써 줄일 때가 됐는데요. 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사고 규명도 해야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 참사에서 또 목숨을 잃게 된 희생자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따뜻한 힘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향 사랑기